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성고등학교 2학년 생활과 윤리의 김민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자연법 윤리에 이어서 의무론적 접근 중에 칸트 윤리를 할 텐데요.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자연법 윤리와 관련된 기본 문제 4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이 이성에 따라 행위하려는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것은 올바르다. 선을 행해야 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첫 번째 계율로서 이는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들의 기초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제시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상가 어떤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퀴나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신학자이죠. 자, 아퀴나스가 여러분 자연법 제1원리 혹은 자연법의 핵심 명제로 무엇을 제시했나요? 네, 선, 행, 악, 피. 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제시했는데요. 자, 여기 선을 행해야 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첫 번째 계율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 영원법, 신의 섭리, 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영원법이 인간의 어디에 들어와 있다? 반영이 되었다? 자연적 경향성에 반영이 되어 있다. 자, 이 자연적 경향성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네, 자연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연법. 자, 그래서 이 자연법을 알 수 있는 이 자연적 경향성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무엇을 제시했나요? 이 자연적 경향성으로 자기 보존, 네, 자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종족 보존, 네, 종족 보존, 자손을 번성하고, 그 다음에 신과 사회에 대한 무엇? 진리 추구, 진리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각 사회마다 구체적인 실정법, 네, 구체적인 실정법을 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연법의 위계였죠. 영원법에서 자연법이 나오고 자연법에서 구체적인 사회마다 적용되는 실정법. 자, 이게 아퀴나스가 제시한 자연법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이 아퀴나스의 입장만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인 법이다. 맞죠? 니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끊고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OX. 자,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끊으면 안 되고 자기를 보존하려는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니은이 틀렸네요. 자, 니은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기억 디귿이냐 디귿 리을이냐인데 우리는 벌써 기억이 맞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지만 디귿 리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네, 구체적인 도덕 규칙, 실정법 이끌어낼 수 있죠. 맞습니다. 리을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 성향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살 것을 규정한다. 아니죠. 네, 자연적 성향에 따라 이게 자연적 성향이니까요. 살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의무론적 접근 중에서 칸트 윤리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못 들어본 친구는 없을 텐데요. 지금은 독일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프로이센 왕국이었습니다. 1724년에 태어나셔서 18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그 철학을 구분할 만큼 칸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굉장한 이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상가입니다. 자, 이런 칸트가 제시한 의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먼저 내용 정리를 하고 우리 그 수트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칸트는 칸트 윤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관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칸트가 바라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자,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의 법률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법률을 수립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칙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라고 봅니다. 자, 칸트 윤리에서 칸트는 도덕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무엇을 중시? 동기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공리주의인데요. 이 다음에 할 거예요. 자,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자, 오로지 의무의식, 무엇에 대한 의무의식일까요?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무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선의지죠. 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서나 이 세계 밖에서까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칸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인 재능들 있죠. 정신적인 재능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용기나 결단력, 또 판단력, 추진력, 이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적인 재능들도 이것을 활용하는 의지가 악하다면 굉장히 나쁘게 악용될 수 있다. 세상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유대인을. 그렇지만 그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종 청소를 하겠다라고 맘먹는 것도 용기이고 결단력이고 또 판단력,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재능들이 무엇과 결합이 되어야 한다? 선의지와 결합이 될 때에만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신적인 재능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그래서 의욕하는 것, 맘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의지가 동기가 된 행위가 또 도덕적으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요. 세 번째, 여긴 없지만 세 번째도 제시하는데요. 세 번째는 실천이성의 명령입니다. 실천이성의 명령. 칸트는 이성을 실천이성과 이론이성으로 나누는데요. 이론이성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사유하거나 원리를 탐구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되는 이성이라면 실천이성은 선한 행위를 선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것을 관장하는 이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의무의식, 선의지, 실천의 이성의 명령 모두 다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의식,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네, 선의지. 도덕 법칙에 대한 실천 이성의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동기가 되는 행위만이 무엇을 가진다? 네,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동기도 있겠네요.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동기. 자, 첫 번째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를 고려한 행위는 결과에 대한 고려가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될 때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정직한 상인이 있었는데요. 그 상인이 정직하게 된 이유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워졌는데요. 네, 그 상인이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된 이유가 자신이 지금 당장의 영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소문났을 때 결국은 장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내 장사에 더 유리해 이익이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정의로운 상인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를 고려해서 한 그 정직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선천적으로 여러분 동정심 같은 게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동정심에 의한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또 자기 만족. 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돕고 나면 굉장히 내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정심이나 자기 만족과 같은 감정, 욕구, 욕망 이걸 통칭해서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칸트는. 자, 자연적 경향성이 행위의 동기가 됐을 때에는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동정심이 많아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동정심이 발휘가 안 되는 컨디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동정심이라는 것도 남을 돕는다는 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더 많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칸트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고 지속적이지 않다. 네. 이러한 감정에 따른 거, 그 다음에 결과를 고려하는 행위들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일관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를 가진 행위를 가지고 그 결과가 오직 의무에 맞다고 해서 의무에 맞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일, 네,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앞에 친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벼르고 있다가 그 친구가 마치 목에 뭐가 걸려서 캑캑거리고 있을 때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뒤통수를 이제 등짝 스매싱을 날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맞은 친구가 캑 하면서 목에 걸려있던 걸 토해냈어요. 뭐 어떻게 되나요? 자, 결과만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친구의 생명의 은인이 되죠. 그런데 네,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나요? 생명의 은인? 네, 칸트가 봤을 때 결과만을 가지고는 도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결과에는 수없이 많은 어떤 요소가 결합이 돼? 수없이 많은 우연과 변수들이 결합이 되어서 무엇이 발생한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우연과 변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기, 의무의식, 선의지, 세 번째 실천 이성의 명령.
인정하는 겁니다. 자, 네. 또 좀 길었나요? 네. 그래서, 자, 칸트는, 자, 그러면, 도덕적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네. 모름지기 윤리학자라고 하면. 그래서 칸트가 어떤 것을 제시해 주냐고 하면, 자, 대표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해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언, 명령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정언, 명령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 정언, 명령은 무조건 명령을 의미해요. 무조건 명령. 무조건이라고 하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예외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무조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반드시 뭐뭐 하라 또는 반드시 무엇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뭐뭐 하라 또는 반드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 예외가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바로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언 명령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두 가지 도덕 법칙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식이라고 해요. 정식.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도덕 법칙을 여러분 정식이라고 해요. 정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언 명령의 형식이라는 말입니다. 정언 명령의 형식. 그래서 자, 보편주의 정식은 자,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죠? 보편화 정식이라고 하고요. 보편화 정식이라고도 하고요. 인격주의 정식은 인격성 정식이라고도 해요. 인간성 혹은 인격성 정식이라고 합니다. 정언 명령의 형식이 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정식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다시 지우고. 자, 보편주의. 먼저 보편화 정식인데요.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준칙 또는 경률 같은 말이죠. 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 준칙과 경률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일까요? 아닐까요? 너의 의지의 준칙과 경률이 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의 원리 또는 원칙을 준칙 또는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지의 준칙 또는 경률, 개인의 주관적, 너의 행위의 개인적인 행위의 원칙이 언제나 동시에 무엇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입법의 원리. 자, 보편적인 입법, 여기서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자,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의지의 그 행위 원리가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도덕적 추론할 때, 네, 윤리적 성찰할 때 도덕 원리 검사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 자,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여기 지금 해당되는 네, 보편화 결과 검사죠. 보편화 결과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언제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되는 도덕 법칙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행위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인격주의인데요. 인간성 정식이라고도 하고 인격성 정식이라고도 하는데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단. 네,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말은 도구. 사람을 도구, 자, 인격을 도구로 여긴다는 거죠. 도구로. 예를 들면 뭐 빵 셔틀이나 뭐 인신매매, 돈벌이 수단, 성매매 이런 것들이 다 인격을 도구로,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칸트는 자,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에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볼까요? 안 볼까요? 다시. 자, 칸트는 자, 여러분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볼까요? 안 볼까요? 네, 있다고 보죠. 그런데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자, 그러니까 수단 플러스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불가피하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자, 버스 기사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시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버스를 타죠. 네, 버스를 이용하고요. 그런데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라는 거는 뭐다? 네,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네,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또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마음이 조금 급하네요. 릴렉스 할게요. 자, 이거는 칸트가 쓴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는 네, 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엇뿐이다?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 그 마음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라고 네, 하는 칸트의 유명한 글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수특 교재에 있는 자료 플러스인데요. 자, 칸트의 도덕 법칙이 지닌 특징과 의의입니다.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애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자,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은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죠. 하늘은. 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자,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다 이렇게 이걸 뭐지? 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딱 떨어지죠.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우리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도덕 법칙이 의무의 법칙이고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네,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욕구,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이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로 도덕적 강제로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네, 도덕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 됐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이 기본 문제 7번입니다. 네, 칸트 문제만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도 방금 들었던 거 선의지죠. 자,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건 선의지뿐이다. 칸트네요.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의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 일관성 같은 이런 성질들은 자,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히틀러처럼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용기, 결단성과 같은 기질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인가? 아니죠. 그 자체로 선한 것은 무엇뿐이다? 선의지뿐이다. 자, 행복 그 자체를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오직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밖에 없어요. 행복은 우리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겁니다. 자,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인가?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선한 결과가 아니라 뭐다? 동기다, 동기. 네. 결과는 관계없다. 4번.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그렇죠. 의무의식, 선의지 또 뭐다? 실천, 이성의 명령. 4번이고요. 지성과 같은 정신적 재능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 아니죠.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선한 의지와 결합될 때에만 선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네, 충분하지는 않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좀 달렸는데요. 제가 여러분 학교에 오시면 다 상세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공리주의와 덕윤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